당신이 궁금한 모든 것을 깊이 있는 취재로 풀어드립니다. 본격 발품격 취재 토크 팩트온입니다. 지난 8년 동안 서울시가 매년 1조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해서 꾸준히 확대해온 공공임대주택의 건설과 공급은 내년에도 쉼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2년 후 서울시는 전체 가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40만 호가량의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쓰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중산층을 포함한 필요한 사람 모두에게 집이 제공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헌법에 보장된 주거권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주거의 안정은 가계의 안정과 소비 확대, 투자와 혁신,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는 시작이자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서울은 이제 한 발 더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땅이 아니라 땀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끝나야 합니다. 불로소득으로 얼룩진 부동산 공화국은 우리 경제를 파국으로 이끌 뿐입니다. 저는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 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서 미래 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국민 공유제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가 먼저 부동산 공유 기금을 만들어서 실천하겠습니다. 환수된 불로소득과 개발 이익을 통해서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늘리고 토지나 건물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겠습니다. 동시에 이 기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주거권을 실현하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공시제도의 개혁도 이루어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에 접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질적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공시가격 산정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도 높은 대책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년사에서 새로운 개념을 발표했죠. 부동산 국민공유제입니다. 네. 지난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을 보면 투기 아니면 개발 이익을 환수해서 그래서 공공주택을 만들거나 아니면 도심의 상가나 건물을 매입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거나 아니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사서 싼 값에 기업들에게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어허. 그 이제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보면 다소 신선하고 파격적이라고 풀이될 수 있는 문구들이 있어요. 네. 네, 그 내용들을 두고 이제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 이익을 어느 선까지 볼 거냐, 그거를 또 철저하게 환수하겠다는 건 무슨 뜻이냐, 공공이 부동산을 얼만큼 더 가져갈 것이냐를 두고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네,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개념적 근간부터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부동산 국민공유제는요, 만약 우리 시장에서 지금 중요한 생산수단이 되고 있는 토지를 국공유화하겠다라는 선언이라고 한다면 이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좀 닮은 모습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헌법과는 좀 부딪힐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방법적인 측면에서 현재 지금 뭐 있는 어떤 공공임대주택을 좀 확대시킨다든가 뭐 이런 기존의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지는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우리 헌법에서 지금 그 시장경제질서를 규정하고 있는 뭐 조항들과 뭐 부딪히는 부분은 좀 없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공공이 뭐 토지 소유에 나서느냐에 따라서 뭐 우리 헌법의 시각에서 봤을 때 뭐 합치가 될 수도 있고 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갈릴 수 있다라는 해석입니다. 어떤 토지를 국공유화하는 것은 나라를 모델로 한다 그러면 그것은 가장 중요한 생산 수단인 토지의 사유화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혹은 아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사유재산제의 근간을 부인하는 것이 되고 시장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그런 것에 가까운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헌법에 합치된다고 볼 수가 없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책의 기조가 크게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우리 헌법상의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상의 경제장 조항하고 뭐 합치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그런 그 토지에 대해서 규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헌법에 합치될 수도 있고 위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만난 보수 성향의 경제단체 대표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말을 했어요. 네. 서울시가 사고자 하는 그 부동산의 면적, 땅의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회주의로 볼 수 있냐 아니냐가 조금 갈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일부 땅을 사서 뭐 공공임대주택이나 아니면 특정 공적인 용도로 쓰는 건 괜찮지만 만약 시 전체 땅을 사서 그렇게 한다면 사회주의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서울시가 땅의 일부를 사서 특정 용도로 쓰는 것은 정책상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가 전체가 그렇게 하면 그건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과거에 북한이나 중국도 그런 사회주의 모든 땅을 정부가 사서 배급을 해줬다가 사후적으로 다시 그걸 걷어들이고 하는 방식으로 사회주의, 완벽한 사회주의 방식으로 운영이 된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과 북한도 그런 정부가 그런 모든 거래 행위를 대신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사회적으로 그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포기를 한 정책이죠. 어쨌든 박원순 시장의 뜻대로 하면 공공이 지금보다 더 많은 부동산을 갖겠다는 건데 이 말인즉슨 그 위에 지을 시설이나 주택도 많아진다는 뜻이잖아요. 이는 비단 서울만의 현상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었습니다. 최근 세계 주요 도시별로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시장을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서울은 6.4%, 그러니까 100채 중 6채가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겁니다. 이는 영국 런던의 4분의 1 정도, 프랑스 파리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주요 모델로 삼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공공주택 시장이 무려 84%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싱가포르는 워낙 오래 전부터 공공이 주택 시장을 관리해 왔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이제 공공이 아닌 개인의 소유물로 강하게 생각하고 있는 나라인데 싱가포르 모델을 바로 가져오는 것이 맞겠느냐라는 이제 지적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지점에서 이제 박원순 시장과 뜻을 같이 하는 이제 학자들도 일부 공감은 하더라고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색깔 논쟁으로 좀 비화되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제 싱가포르 말씀들을 하시니까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데를 뭔가 이렇게 국가에서 사가가지고 좀 이렇게 뭐 저렴하게 임대료를 주고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면 색깔 논쟁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실행 계획을 보고 나서 이런 논의가 진행이 되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뭐 현재 이제 구체적 내용이 나오지 않은 것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사회주의 경제체제적 발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가 이제 재료가 모자란 상태예요.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판단할 수 있는 거리가 없는데 무슨 이 한마디 몇 마디 이렇게 선언적인 메시지가 나왔다고 이게 사회주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해석하고 또 비판하고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것이냐, 그것 자체가 마땅치 않다는 목소리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참 지금 평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이게 윤곽이 다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단서만 좀 있는 상태예요, 사실은. 그래서 참 지금 섣불리 판단한 건 어렵죠. 쉽지가 않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그냥 국가가 일방적으로 그냥 무상 몰수하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냥 무상으로 다 몰수해버리겠다, 몰수하자라고 말을 한다면 그건 이제 그런 시비가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다 보니까 부동산 국민 공유제를 처음 내놓은 박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박 시장은 이 사회주의 논란에 대한 명확한 답은 하지 않았어요. 다만 국민 공유제, 부동산 국민 공유제를 처음 내놓은 그 취지만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주거 문제를, 주거 비용을 들어드리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좀 취지에서. 사회주의라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좀 제가 보기에는 그 시민들의 고통을 들어드리고 또 주거 문제가 사실 뭐 모든 국민들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 아닌가요? 네, 그 문제에 관한 좀 공론의 장이 먼저 만들어지면 좋겠네요. 일단 말을 좀 아끼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사회주의 논란이 이제 거셌던 거는 앞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환수하겠다라는 바로 이 대목에 많이들 주목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부분이 지금 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 안에서 과연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이제 반발이 사실 심리적으로 큰 거잖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이제 사회주의 논란 이렇게 딱 한번 이렇게 프레임이 이제 짜여지면은 이거는 뭐 당연히 뭐 좌파의 성향의 정책, 뭐 어떤 진보 성향의 어떤 정책으로 이제 동일시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아주 그 뜨거운 색깔론 논쟁으로 이제 바로 이제 확산이 되는 부분이 되는데 지금 부동산 국민공유제에서 철학적 바탕으로 인식되는 개념이 하나 있죠. 바로 토지 공개념입니다. 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부터가 혹시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대표하는 개념인 걸로 봐야 하느냐 이것부터 좀 따져봐야 하는 것이거든요.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뭘까요? 좀 단어에서 주는 그 의미가 바로 와닿지는 않는데 국민이 이제 생활 기반이 되는 토지가 있잖아요. 이거를 일종의 이제 자원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상 한정된 자원이죠. 그래서 이 사적인 어떤 그 소유권에 좀 사실 제한을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토지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개인이 다 뭐 나눠 먹고 내 깃발 꽂아서 소유권만 주장할 수 이런 것이 아니고 태생적으로 이거는 공공의 그 어떤 의미와 기능이 있다라는 그 철학적 바탕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은 토지라는 거는 본래 공공의 것인데 뭐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좀 그 소유 권리를 개인에게 좀 이렇게 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유 재산일지라도 이 재산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다 개인이 마음대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 공개념이라는 거는 사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많은 정부에서 실현을 해왔었어요. 뭐 좌파 우파 가릴 것 없이 많은 정부에서 이런 취지를 좀 함께 인정하고 또 다양한 법과 제도를 통해서 좀 실현을 해보려고 노력들을 좀 해왔잖아요. 네, 바로 그 첫 논의는 박정희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도입은 그 이후에 노태우 정부 때 이제 됐는데요. 1989년 당시 토지 공개념 3법이 도입이 됐어요.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 첫 번째, 토지 초과 이득세. 말 그대로 토지, 땅에서 나오는 초과 이득을 세금으로 걷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택지 소유 상한제. 땅을 소유하는 그 양을 상한, 한계를 두겠다는 거예요.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특정한 땅들만 과도하게 개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뭐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큰 도시들을 중심으로 한 가구가 가질 수 있는 땅은 200평 정도까지다라고 이제 한계를 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개발이익 환수제는 땅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을 국가에서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법 중에서 헌법 정신에 맞다고 합헌 결정을 받은 건 마지막 개발이익 환수제뿐이에요. 그래서 이 제도의 정신이 지금까지도 조세 제도에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이후에 토지 공개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여러 정치 인사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맞아요. 또 그 수도권 자치단체장 중에 우리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최근 이 토지 공개념을 바탕으로 한 정책제도 내놨었잖아요. 맞아요.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금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를 폐지하고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해야 된다고 2017년부터 꾸준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전국의 모든 땅을 과세 대상으로 삼아서 그래서 세금을 걷어요. 15조 원 정도 걷은 뒤에 그걸 모든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는 면에서는 박 시장의 부동산 국민 공유제와 좀 비슷하다고 볼
볼 수 있는데 방법은 다릅니다. 박 시장은 환수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부동산 문제,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겠다는 것이고 이재명 지사는 지역 상품권으로 그걸 모든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부동산 불로소득도 환수하고 지역 경제도 살리자 그런 뜻인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고 해외에서는 사실 이 토지 공개념을 실현할 수 있는 많은 법제도와 또 정책들이 훨씬 더 일찍 좀 자리를 잡히고 또 확산된 모양새잖아요. 뭐 홍콩, 뭐 핀란드,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 토지 공공 임대제라는 제도를 좀 시행 중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 이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토지의 60%를 정부가 소유하고 있어요. 절반이 넘습니다. 꽤 엄청 큰 비율이죠. 여기서 나오는 그 임대료로 이제 시 예산의 15%가량을 충당하고 있는 그런 구조고요. 또 뭐 이스라엘이나 스웨덴이나 네덜란드도 부분적으로 이 토지 공공 임대 제도라는 걸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뭐 프랑스나 영국이나 덴마크 같은 나라는요. 개인의 토지 소유는 다 인정은 해요. 그런데 이 토지의 가치를 통해서 얻는 이런 부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까지 다 개인이 다 소유하도록 인정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이거를 세금으로 내라라는 취지로 지대 조세제 개념의 이런 제도를 좀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국민 공유제의 바탕으로 볼 수 있는 토지 공개념을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 땅을 살 돈은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박 시장이 얘기한 건 불로소득과 이제 개발 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했는데 뭐 불로소득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뭐 어떤 돈, 얼만큼 어떤 것을 이제 환수할 건지는 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았잖아요.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조세, 그러니까 세금 영역이 있고 조세는 아니지만 이익을 환수하는 방법 등의 비조세 영역이 있을 텐데요. 부동산 자산에 대한 조세로는요. 먼저 보유세 영역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거래세 영역에서 취등록세와 양도소득세가 있죠. 이 중에 취등록세와 재산세는 지방정부의 금고로 들어가고 비교적 규모가 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국가금고로 들어가는 구조인데요. 추가 재원을 마련한다면 결국 이 국세로 들어가는 것의 상당 부분을 지방세로 돌려서 서울시가 끌어와야 하는 구조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종합부동산세 같은 것들을 좀 많이 가져오면 좋겠지만 어려울 수 있으니 일단 거치고 있는 이 종합부동산세의 규모 자체를 좀 키우자. 비율을 조정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전체를 키우면 지방으로 들어오는 것도 일단 양도 함께 커질 수 있으니 그래서 뭐 기존의 한 3배가량 대폭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박원순 시장의 주장이 먼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저 보유세를 강화하자는 거니까요. 예. 지금 서울 시내 뭐 지난 5년간 보면 부동산 소유자의 양도소득 차익이 무려 2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보유세 실효세율은 네. 0.16%밖에 안 되거든요. 예. 이거는 OECD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한 3배 정도를 내는 거죠. 예. 다른 방법은 역시 정부 근거로 들어오는 양도소득세를 서울시 근거로 끌고 오는 것인데요. 전국에서 거치는 양도소득세의 3분의 1가량이 서울시에서 거치고 있습니다. 약 5조가량 되는데 2020년 서울시 전체 예산이 39조 원가량 되니까요. 약 8분의 1이 되는 수준이죠. 이러한 부분을 좀 부분적으로라도 끌고 올 수 있다면 상당히 큰 재원 확보 효과는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양도소득세도 앞서 언급된 종합부동산세처럼 그 세율 자체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부 나오고 있어요. 근데 2017년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불로소득이 약 85조 정도가 발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양도소득세로 환수가 된 게 20조에서 22조 정도. 그것도 많이 환수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전에는 그 5조에서 10조 이내만 환수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를 환수했다고 하더라도 85조의 4분의 1 정도밖에 환수가 안 된 겁니다. 많이 됐다고 하는데도. 그럼 나머지는 4분의 3은 누가 가져갔겠어요? 그걸 계산해 봤더니 상위 10%가 65%를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하위 50%는 발생한 그 불로소득의 5%밖에 못 가져갔어요. 이게 바로 내 노력을 통하지 않고 노력이 없는 상태로 발생한 소득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소득들이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누적이 되면 역진성이 더 강해져 가지고 더 그 사람들 기반으로 더 많은 집을 또 살 수가 있게 되고 더 많은 토지를 살 수가 있고 또 다른 재산을 더 많이 이 사람들이 구입을 하게 되고. 세금 영역으로는 그렇고요. 비조세 영역에서는요. 서울시가 이미 언급한 것들만 먼저 짚어보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개발 부담금, 기부 체납의 확대 등의 방법이 있었죠. 좀 쪼개보면요. 먼저 개발 부담금은요. 토지 개발로 얻은 이익의 얼마? 25%를 국가에 납입하는 것입니다. 국가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은 어떤 시의 재원으로 보기는 좀 어렵죠.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은요. 시행이 유예됐다가 2년 전인 2018년 1월부터 다시 시행이 됐었는데요. 이게 정부에도 들어가고 지방에도 나눠 들어갑니다. 그래서 50%가 중앙정부에 들어가고 서울시에 들어가는 것은 20%로 비율이 제한적인데 우선 재건축이라는 것 자체가 건수가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법을 통해서 거치고 있는 환수금은 규모가 아직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지금 자치단체는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다양한 뭐 재원 마련 방안의 예시들이 나왔는데 사실 이 예시들을 다 합쳐도 서울시가 원하는 만큼의 땅을 사들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개발 이익의 일부를 갖고 자산을 구입하는 거예요. 자산이라는 건 이제 덩어리의 가격, 전체 덩어리의 가격이고 개발 이익은 그 덩어리에서 나오는 일부의 소득이에요. 그 중에서도 개발 이익이라고 해서 이거는 초과 이익 또는 이제 불로소득 개념. 이건 정상수익을 훨씬 초과하는 나머지. 그러니까는 몸통에서 나오는 조금의 소득 흐름을 갖고 소득 플로우라 그러죠. 소득 플로우의 일부를 갖고 전체 몸통을 사겠다라는 발상인 거냐. 또 이렇게 재원을 마련한 이후에도 저렴한 임대료로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장기적으로 또 운영하고 관리하는 비용을 충당을 하기에는 이게 과연 충당이 될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양질의 부동산을 적은 임대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는 뭐 달콤한 얘기입니다.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의 틀 내에서 가능하다고 하시는 건지 어떤 방법이 있는 건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재원이라 함은 세금이라는 뜻인데 그쵸.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반발이 적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세금을 부담하는 시민들에게 좀 이 정책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또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또 세율을 높이거나 세금의 명목, 그 세목을 이제 늘리려면 네. 결국 중앙정부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지방정부들은 과연 세금을 늘려서 이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하는데 찬성을 하느냐? 인구 밀도가 낮은 다른 도시들, 다른 지역에서는 뭐 그 세금을 걷어서 당장의 다른 부동산 문제보다 더 시급한 복지 문제를 해결하길 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정부 간의 합의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사전에 좀 합의를 해야 되는 주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박원순 시장이 임기 내에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박 시장 임기가 2022년 6월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이 많은 합의와 또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와서 실행을 하기까지 어느 정도 진척이 좀 가능할까 하는 그런 우려들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통 준비 과정까지 제대로 포함을 하면 부동산 국민공유제가 실행되기까지 5년도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박 시장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기 내에 혹시 얼마나 가능할 거라고? 지금 서울시는 뭐 이미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박 시장은 일단은 임기 내에 뭐 시작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네. 하고 있더라도 서울시만 이 부분을 끌고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공공주택 건설 같은 거 어디서 하고 있죠? 서울주택도시공사, SH 기관이 주도적으로 또 끌고 가야 하는데 그래서 이들 기관의 사실 판단도 좀 있거든요. 지금 SH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재원을 마련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무언가를 지어야 한다면 그 땅,
부지가 없는 문제에 훨씬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돈 문제보다도 토지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고 비중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택도시기금 안에 여유자금 규모가 40조 원이 넘기 때문에 저는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은 좀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리츠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재원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보다는 어디에 지을 것인가 하는 그 토지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은 지금 외곽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하는 방식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도심 내에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 박원순 시장의 부동산 국민공유제, 과연 어떤 취지가 있는 정책이고 만약 실현한다면 어떤 모델이 될 수 있을까 내다보는 부분까지 좀 짚어봤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국토는 한정돼 있습니다. 이 한정된 땅 안에서 누구나 땅을 가지려고 시도할 수 있지만 또 가질 수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추가적인 이익 또 시세 차익 같은 어떤 사실상의 불로소득 부분은 공공이 함께 공유돼야 한다는 철학이 좀 깔려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또 이 불로소득의 개인 독점을 제한하는 것이 지금의 이제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좀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정책적 판단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 실현 방법은 앞으로 이제 나오겠지만 우선 박원순 시장의 부동산 국민공유제는 개인이 갖고 있던 땅을 다시 나눠 갖자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얻은 부가 이익들을 공공이 가져가서 더 많은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겠다라는 정책적 선언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서울시가 조만간 부동산 공유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할 재원 마련 방안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저희가 또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발로 뛰는 취재 토크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팩트!